진짜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독님의 장편을. 아마 누구보다도 이 순간을 감독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지옥만세, 그 기다림 끝에 나온 이 작품, 어떤 좀 이야기가 좀 단초가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부산의 순간 어떤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출발할 때는 어떤 이제 큰 핵심적인 감정 같은 거에서 이야기를 구상하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제 죽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그때 느꼈던 제가 이제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외로움, 고립감, 뭐 절망감, 이런 삶이 좀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마음 같은 거였던 것 같고,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당시에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을지, 혹은 죽음을 유예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좀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문제의식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이 왜 살기 힘들게 만드는지, 그 주변의 환경의 것들,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제가 그 입장에서 좀 열심히 고민하면서 썼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녀들의 모험기처럼 보이다가 점점 이야기가 여러 어떤 갈래로 뻗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한 그 시나리오 구성과 인물들을 엿볼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요. 오늘께서 혹시 어떤 좀 자료들을 좀 더 참고하셨거나,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실 때 구상하셨던 걸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조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종교를 여기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용서, 죽음, 믿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아이들에게 삶을 절망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용기를 주기도 하는 또 계기가 되는 것들인데, 언제나 그런 마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떤 다 섞여 있는 곳이라는 집단, 혹은 집단 의식 같은 게 뭉쳐져 있는 곳이 학교나 종교단체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약간 비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었고, 원래 좀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와 이 종교단체가 엮여지면서 이제 녹아들었는데, 제가 사실 쓸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주인공들이 상처받은 인물들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떤 면으로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피해자이면서 또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내는 인물들이, 아이들이 자칫 너무 또 누군가 실제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까 봐 좀 두려워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 중심을 잡으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그게 어떻게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수기들이나 아니면 여러 인터뷰 사례 같은 것도 제가 조금 더 많이 용기를 어쨌든 죽지 않게 하고 싶다 같은 그 하나의 진심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배우님께도 각각 연기하신 인물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이 작업하시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잘 만들어 가고자 했던 지점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이라는 캐릭터는 우선은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참 박쥐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오늘 보면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폭력이 아니어서라도 그냥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누가 상처받든, 그리고 내가 상처받든 그냥 난 누군가의 옆에 있고 싶어가 커서 더 도리어 남들한테 되게
나 센데 나 강한데 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흔들리기도 하는 인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 어, 그렇지만 계속 어, 음, 이게 누군가한테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친구 그리고 누군가 정말 완전히 나를 이해하고 나와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남으로써 내가 조금 더 나를 자각하고 조금 용기 내고 같이 갈 수 있고 더 붙어 있는 친구를 찾는 친구 캐릭터이지 않을까? 스스로의 죄책감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흐름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린이를 연기하면서 어려운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어쨌든 가해자라는 역할에서 그 인물을 내가 이해해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랄까? 체린이가 자주 보이는 표정은 뭘까? 말을 어떤 식으로 평소에 할까? 이런 특징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함께 상의를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적으로 할 때는 선우와 나미가 나미의 입장에서 체린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좀 선택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체린이라는 친구도 분명 그걸 염두하고 선택을 하는 친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파란색 옷 입으신 분께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선물을 선착순 세 분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마이크가 잘 안 나오고 있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 크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케이크 초반에 나왔던 케이크 장면 좀 멀리서 찍은 것이 서스펜스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처음에 뒷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우가 계속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 케이크 장면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나미의 첫 자살 시도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은 아마 저 친구가 남이 아닌가? 저런 괴롭힘을 당하고 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그걸 의도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는 선우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나미에도 그런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중에 뭐 어쨌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외톨이들은 아마 그렇게 누구로 하나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감정적인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공감하게 하고 싶었던 게 더 큰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 또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대체적으로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의 어떤 그런 발랄한 모습들이나 어떤 좀 소소한 유머 코드들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데 톤을 잡을 때 어떤 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배우분께는 간단하게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어떤 체감했던 부분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 제목이 이제 지옥 만세인 것처럼 뭔가 되게 어두운 힘든
고된 것과 동시에 뭔가 찬란하고 씩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제가 이 소녀들을 실제로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도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을 했던 제자들이 찾아와줘서 되게 고마운데 그 보면은 되게 어두운 생각을 머릿속에 우울하고 무겁고 막 이렇게 막 세상 다 무너질 것 같은 고민을 떠안고 살아도 까르르르 웃고 또 동시에 또 크게 절망하고 그게 되게 들쑥날쑥하게 있는 저도 그랬고 그 친구들도 그랬고 저희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보면서 약간 삶의 생의 약간 본질적인 감각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어둡고 무거워도 계속 농담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되게 무거울수록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밝을수록 또 다시 그 고민들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들쑥날쑥함이 되게 생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머를 계속 넣고 싶었고 생생하게 계속 말을 계속하고 계속 감각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절망하고 이것들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믿음이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생각이 전환됐던 건 사실 이걸 찍을 때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간증하는 장면을 찍기 바로 전날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감독님이랑 같이 고민했던 게 과연 선우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는 와중에도 과연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나를 납득은 아니지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아직도 물음표에 찍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나를 돌이켜 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는 상처를 계속해서 내 생존 본능 때문에 받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를 나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영화를 지금 찍고 나서 본 관객이 아니라 관람? 이거를 볼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대본을 처음 봤을 때도 느낀 감각인데요. 참 사과라는 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쩜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나라는 감각이 대본을 딱 읽었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다른 감각이 동시에 오니까요. 그러면서 연기를 할 때도 또 선우와 남이를 볼 때도 진정한 용서라는 게 있을까? 또 이 친구들한테 진정한 사과란 있을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걸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계속 들었던 것 같고 오늘 보는데도 여전히 그 물음표가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앞에서 세 번째 줄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저 보면서 체린이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무리를 형성해서 한 명을 따돌림 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는 아이잖아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체린이가 계속 살아갈 거라는 건 알 수 있었는데 과연 체린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렇게 계속 행동할지 아니면 좀 변했을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근데 체린이는 사실 그동안 계속 어떤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자기가 믿었던 어떤 논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논리.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걸 획득할 수 있는 되게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 이 자기를 둘러싼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계속 영악하게 움직이는 타입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살고 있었던 수암 고향에서의 세계는 부모님이 무너지면서 집안이 무너지면서 망했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재기를 하기 위해서 낙원과 외국으로 가려고 했던 어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있던 삶보다 보장된 조금 나은 삶도 그 종교가 약간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 이제 낙원행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자기를 한번 다시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이고, 사실 저희가 그런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편집을 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곧 갖게 되지 않을까. 상처를 보면서 아마 그런 게 계속 될 거고, 저는 그 상처가 잘 아물길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예,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전에 감독님 작품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영화에서 뭐 연출이나 스토리도 되게 좋았지만 그 되게 잘 짜여진 캐릭터와 그 캐릭터에 맞게 되게 핏하게 캐스팅된 배우들이 어떤 영화의 재미에 되게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남이와 선우가 혹시 다른 배우가 연기를 했다면은 이런 소재를 이런 톤으로 연출할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설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캐릭터를 구축을 하실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캐릭터를 만드시는지, 그리고 혹시 이번에 뭐 캐스팅 관련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캐릭터 만들 때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중인격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이쪽과 이쪽 양 끝에 있는 저를 놓는데요. 이번에 그 남이 선우 캐릭터를 만들 때는 남이는 너무 살고 싶어서 깍깍 비명을 지르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너무 외로운 소녀이고 굉장한 겁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선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절도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는 정말 힘이 다 빠져버린 아이라고 생각했고, 그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옛날의 어떤 순간들에서 찾는 게 다행히 있더라고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래서 그때 저를 조금씩 떠올리면서 두 캐릭터를 만나게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게 한 번이 서면은 점점 이제 외모나 아니면은 어떤 말투나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벌려나가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거는 배우분들을 만나면서 그게 더 생생해진다는 것 같아요. 저희 배우님들 세 분, 여자 배우님 남이, 선우, 채린 배우님 모두 저희가 캐스팅을 통해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고, 우리 배우님은 제가 그간 단편 영화에서 되게 익히 배웠던 굉장히 훌륭한 한번 너무 잘한다 저 친구 했던 배우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이 오디션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시는데 저희 영화 속의 대사 중에 이 편지 아무 우체통 하나 넣어줘, 누가 내 마음 하나 알아주지 않겠냐?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나중에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허세스러운데 약간 이상하게 낭만적인, 아직 도취되어 있는 그 대사를 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훌륭하다고 느꼈고, 약간 이 사람 뭐 안다, 나랑 통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아마 남이 배우님이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를 따라했다고 엄청 그러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좀 넘겨 받아주시겠습니까? 남이 캐릭터를 잡을 때 감독님께서도 되게 나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계속 제가 감독님을 관찰을 했는데 되게 잦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잦은 썩소와 헛웃음과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저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그런 좀
빈틈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감독님한테 캐치를 했었던 것 같고 더 나도 그래봐야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체린 역의 이주 배우님 캐스팅하시는 과정도 좀 더 들려주십시오.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민과 배우님. 이주 배우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믿어주셔야 되는데 진짜로 체린과 너무나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린 역할을 하게 그 오디션 할 때 역할을 선우로 지원을 하셨는데 체린 역할을 시켜서 이제 당황을 좀 하셨었어요. 이거 하면서 연기를 하시는데 되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혹은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지 않았던 체린을 연기하는 거예요. 뭔가 홀리한 거예요. 진짜로 변했나? 하는 심정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지가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혹시 다른 식으로 혹시 표현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진짜로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믿고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일단 그게 되게 저한테 체린스러웠고요. 그래서 처음에 실제로 체린 같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역할이 너무나 복잡한 인물이기 때문에 체린이 자 얘기해 주시죠. 오디션장에서 대본을 받았는데 체린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냥 읽었거든요.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써있는 대로 잘 읽자 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 모습이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다르게 뭔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다르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 연기가 그렇게 썩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해서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을 해도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그 사이에 잠깐 또 제가 여쭤볼게요. 뭐 다들 좀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그 프로덕션이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말 촬영부터 또 조명, 또 미술, 또 세트, 의상 뭐 하나 이렇게 빠짐없이 정말 꼼꼼하게 챙기셨구나라는 걸 다 보이더라고요. 소품 하나하나도 장소 섭외도 그렇고요. 그래서 프로덕션에 대해서 뭐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요런 것들을 조금 더 힘줘서 같이 해보려고 했다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시대적인 거나 아니면 되게 현실적인 걸 베이스로 찍고 싶지 않았고 저는 약간 청소년 문학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마크 트웨인의 뭐 톰 소여맘 이런 거 보면 재미난 친구 캐릭터 다른 친구 2명이 열심히 놀러 다니다가 사고도 치고 하다가 뭐 시체 같은 걸 시체가 아니라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모험담 같은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이 주인공 남이 선우가 겪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어떤 즐거운 짜릿한 그리고 너무나 무섭고 뭐 이렇게 약간 되게 많은 감각들을 할 수 있는 체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허구의 이야기처럼 만들고 싶다. 허구다. 이건 허구. 계속 그랬는데 애초에 이제 허구의 이야기니까 뭔 허구냐고 스태프들은 생각하셨겠지만 되게 잘 따라와 주셨고 비주얼적으로나 이런 거는 약간 빈티지한들 그래서 시대성을 좀 무화시킨 방식들을 챙기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프로덕션에서 미술이나 저희 로케이션 팀 같은 경우는 피디님이 다 구하신 건데 피디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감독님 진짜 운이 좋으세요. 감독님 보기요라고 하실 정도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극화된 방식의 공간들이 저한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효천 선교회로 되어 있는 곳이 저는 원래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주택가의 그냥 건물, 일반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종로 한복판에 실제로 이제 재개발 직전인 어떤 그 전자상가가 있었고 실제로 거기 3층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극장으로 활용되는 저희가 본 이 극장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까지는 교회로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손을 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대로 이용할 정도로 운 좋게 거기서 마음껏 찍었거든요. 그 의도한 것을 살릴 수 있는 운들이,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노력들이 되게 잘 따라주는 게 돼서 이런 비주얼이나 이런 구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저기 뒤쪽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옥 만세라는 제목이 되게 아이러니하고 독특한데 왜 이 제목으로 선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목이 지옥 만세인 거, 일단 뭔가 좀 씩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4글자 제목을 항상 좋아하지만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긴 한데요. 사자성어 좋아하거든요. 영화에도 맨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올드한데, 하여튼 지옥만세도 그런 사자성어 같은 느낌도 있었고, 사실은 지옥만세라는 언어는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들이 그 혁명을 이끌었던 분들이 외쳤던 구호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적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나중에 어른들을 막 원망하면서 거기를 불태우고 그 축제처럼 즐기는 게 저한테는 약간 작은 이 아이들의 혁명 같은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서 다시 느낀 거는 저 친구들은 자기 어른들한테 아무도 기댈 데가 없구나 이 생각 오늘 다시 한번 하면서 좀 보긴 했거든요. 그런 좀 꼭 보살핌 없는 이 세상 같은 데서도 주변에 있는 친구, 하여튼 이제는 완전 혼자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불러주면은, 이름을 부르면 돌아올 친구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조금 더 힘차게 씩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영이 앞으로도 2번 더 있고요. 관객분들 많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님들부터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 계속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저도 오늘 질문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있는다면 언젠가 뭔가 행복한 모험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이 뭔가 살아있는 무언가가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밖에 너무 추운데 함께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남아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분들한테 우리는 서비스 정신으로 멘트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준비를 하셨네요. 네, 웃기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이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씩씩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였어.